나윤준 작가님은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쭉 만나기도 한 분들이고 평소에 지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네이버 찾아보면 인물 정보에 뭐 많이 나오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전에 우리 아주 저기 행사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다는데 제가 잘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알려진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81년생이시고 그래서 저보다 조금 더 젊으신 거로 그리고 뭐 제 글도 많이 실어주시는 제3의 길 편집위원이시고 또 펜앤드마이크에 아주 컬럼을 계속 써주시는 컬럼니스트기도 하지만 우선 저기 인터넷 보시니까 한 2년 전 신동아 기사에는 중앙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끝나셨나요? 지금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느라고 하고 또 몇 년 차세요? 지금 제가 지금 나온 지 그러니까 수료를 하고 지금 한 4년 정도 됐어요. 다른 거를 막 하느라고 아직 하고 있는데 뭐 좀 느리더라도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거는 그 역사 중에서 특히 전공 분야는 구체적으로 지금 연구 한국 근현대사에서 사상사 쪽을 전공을 좀 하고 있어요. 뭐 기사에 보면 과거 민주노동당 당원이 시기로 했다고 과거 이제 20대를 좌파를 하면서 보냈었죠. 그러면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인터넷에 찾을 수 있는 정보 외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해오셨고 그런지 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특히 유치원을 좋은데 나오셨다든지 글을 잘 쓴 비결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렇게 과거 그냥 그 좌파 운동 했었던 때부터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제 20대 때 그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당원이었었고 거기서 이제 쭉 활동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20대가 이제 끝날 무렵에 뭐 어떤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는 않고 그때부터 이제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뭐 여기저기 이제 뭐 강의도 좀 나갔었고 글도 좀 이제 쓰려고 노력도 좀 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 민주노동당에서 이제 좌파 활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전향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전향했다는데 뭐 일부 사실이긴 한데 저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치 않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냐면 좀 사회민주주의적인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어요. 저는 뭐 지금은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공감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딱 들어가니까 당 안에 이제 주사파들이 있는 거죠. 있고 그다음에 당 밖에서는 지금 뭐 흔히 대깨문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의 어떤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때 당시 노빠라 막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당 밖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당 안에서는 이제 주사파들하고 싸우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20대 때 좀 겪다가 나중에 이제 좀 지쳐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대학원 가서 이제 석박 과정을 쭉 밟고 이런저런 일을 이제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딱 보니까 이 두 세력이 그러니까 과거 노빠였던 사람들하고 주사파하고 점점 이렇게 하나의 세력으로 굳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정책적 컬러가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달라요. 더 다르고 노무현 대통령 어쨌든 현실에 대해서 나름 인정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좋게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반일 선동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제 화가 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내가 결국에 20대 때 이 사람들한테 속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억울한 것도 있고 자괴감도 느끼고 그래서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해서 이제 좀 안에 있는 화를 좀 비워낸다는 심정으로 글도 좀 쓰고 이렇게 했는데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 사회 이제 그 지금 집권 세력, 사상적 경직성이라고 그럴까? 근데 지금 이제 20대라고 보면 2000년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상당히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역사의 종원 이런 것들이 1990년에 쓰여진 이유가 그렇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 소위 공산당의 이상적인 사회관이라는 게 역사적 실험이 끝났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그 주사파라고 하는 이거는 뭐 그 공산주의에다가 아주 봉건적 독재가 결합된 아주 이단적인 사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보다 더 좋다. 부패 구조보다 더 좋은 정의로운 체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쭉 있고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거는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90년 초에 이제 동구권이 몰락하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86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운동 세력들, 지금 뭐 본인들이 민주화 세대라고 얘기하지만은 아니거든요. 혁명 세대고 반미 세대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 세대들이 이제 이데올로기를 일부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포기하고 이제 그렇고 뭐 전향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들 중 상당수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거를 나는 주체 사상이 좋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이념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시민사회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9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제 뭐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로 쭉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사상적 색채를 감추면서 왔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세대에 좀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 한국 사회가 보면은 좀 입시 교육이 좀 심하잖아요. 과열이 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세계에 대한 질문, 뭐 인생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허락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언제 하냐면 이제 대학 가서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책 같은 걸 좀 사서 볼까 하면서 대형 서점 딱 가면은 이른바 그때 당시 좀 이제 좌파적 색채를 갖고 있었던 논객들의 책들이 쫙 진열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뭐 선배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른바 이제 그쪽 운동하는 선배들 또 뭐 좀 연성화된 뭐 학술 단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은 뭔가 질문을 하고 받아주는 토대가 그런 토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좌로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이 기울어져 가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길로 쭉 가버리게 되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또 그렇게 보면. 그 역사학자시니까요. 네. 그 지금의 한국이 어떤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역사상 지금의 한국은 어떤 사회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까요? 제가 이제 그 아마추어적으로 역사를 막 편집을 해서 자기 얘기를 강조하려고 그랬을 때 많은 경우 이렇게 단순 논리를 가지고 역사가 마치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제 외교 문제나 정부 비판할 때 보면은 이게 구한말 뭐 그때와 같다는지 병자호란 때 같다든지 네. 아니면 조선 선조 시대 때 지금 일본이 침략하느냐 안 하냐 가지고 할 때든지 뭐 이러면서 마치 이 구한말 이럴 때는 세계 역사상으로 보면 다 제국주의가 강대국이 그렇죠. 약소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게 당연시되는 사회고 그렇죠. 그런 제국주의적인 세계에 있었고 지금 뭐 외교상의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되고 딜레마가 있고 우리가 그런 외교 전쟁 속에 있는 건 맞지만 지금처럼 다 이렇게 어느 나라가 제국주의적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함부로 뺏어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일 선동하는 경우도 똑같아요. 마치 일본이 그 2차 대전 때 군국주의거나 제국주의 나라인 것처럼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화된 사회거든요. 훨씬 전쟁에 대한 것도 그렇고 훨씬 안정된 사회고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죽창을 들어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그러니까 마치 아무 때나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인류가 만들어온 큰 역사적 진전 그리고 각 나라가 만들어온 진전 이런 세계 질서의 변화는 생각 안 하고 툭하면 이제 우리나라 위기 있을 때 한 번 잘못했더니 뭐 이렇게 됐다. 대원군 때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신문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럼 한국의 지금은 역사상 어떤 상황이고
그렇죠. 예. 이제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어쨌든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가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이른바 이제 좌파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념 투쟁으로는 밀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 사회주의가 망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주요 어떤 담론 투쟁의 전선을 쳤냐면 역사를 가지고 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역사를 선악의 계보로 봅니다. 그래서 이른바 뭐 저기 한말의 의병, 뭐 동학농민운동, 그다음에 독립군, 그리고 민주화 세대 이런 게 쭉 이어져 가지고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민족사관.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파는 뭐 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기 친일파, 그다음에 독재 뭐 이런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 어떤 보수 정당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떼를 딱 붙여버리는 이제 이런 식의 역사를 계속 진행을 해 왔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역사를 아주 도덕주의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어떤 그 뭐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공과가 있는 거고 저는 건국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거대한 성취가 있었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 성취 위에서 나는 그거를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도덕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떤 토대를 만들었는지 보다 더 도덕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이제 그 좀 우파 지식인들이 이제 인용하시는 분 중에 오구라 기조,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이제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한국이 도덕 지향성 사회다. 이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덕을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좀 일반화돼 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90년대 중반에 나온 책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좌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관은 아주 기형적으로 도덕주의적 사관이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과거 이제 조선에 있었던 유학적인 그런 세계관하고도 맞는 거고 또 그것도 굉장히 이분법적이잖아요. 선악의 이분법이 있고 뭐 나는 저기 그 중화의 어떤 소중하고 너는 오랑캐고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이제 그 저기 레토릭을 좀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역사가 어떤 국면이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이제까지 거대한 성취를 해 왔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고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나름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식민지에서 이 정도의 나라를 만든 나라는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두 사람만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어쨌든 악종고투 끝에 만들어 놓은 토대가 바로 지금의 토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과 자부심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비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주 가속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청와대, 민주당 이런 세력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를 현재 자기 시점에서 과거를 재단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엄청난 뭐 문제 없는 사람이 그렇죠.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당연시 그 학생 어릴 때 배웠고 세뇌당했고 우리 사회에 있는 얘기들을 다 곰곰이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력들은 악한 세력으로 이미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공격하는 게 무슨 이제 부정선거에 의해서 했다가 아니고 6.25 때 자기는 가면서 한강 폭파했다 이런 거예요. 그걸로 모든 도덕성이 다 무너져요. 아니, 본인은 주사 한 대를 잘 못 맞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만족하고 서울 시민을 김일성 차에는 의도적으로 놓고 속여서 얻을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익이 뭐가 있었을까요? 없는 거죠. 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그때 사회가 50년의 사회가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다 있어서 전선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대통령이 다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다 정신이 없었을 거고 통신도 안 되던 사회고 이승만 대통령 외교력을 통해서 유엔을 끌어들이고 미국을 우리 편으로 끌었는데 너무 바빴을 거고 그런데 어떤 거에서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그쪽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국민을 속이고 지 혼자 도망간 비겁한 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 국가를 하려면 되도록 많은 국민을 데리고 갔어야 되는 거고, 그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걸도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정말 일방적인 이야기고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 사회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드렸던 역사의 질문은 지금 집권 세력이나 우리 사회가 어떤 역사관에 세뇌된 역사관, 잘못된 역사관 또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정치 도구화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이거예요. 한국의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보수도 그러죠. 태극기 집회가 곧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데 안 망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려워지겠지만, 그죠? 예. 그러고 뭐 저쪽은 또 툭하면 이대로 되면 재벌 독점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한국이 이뤄놓은 어떤 토대라고 그럴까? 한국 국가 사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얼마나 개발했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자기 비하가 깔려 있는. 네, 자기 비하도 그렇고 뭐 미국하고 얘기할 때는 아직도 개도국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GDP 규모로 세계 9위 올라갔다고 그러고 사실은 지금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이코노미스트지가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돼 있냐는 데모크라시 인덱스를 잡았거든요. 한국이 미국보다 높게 평가가 됐어요, 금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는 얼마만큼 성취해왔고 앞으로도 얼마만큼 성취할 거다. 국은이 정말 쇠하는 나라냐 올라가는 나라냐 이런 거에 대한 과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원이 뭔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이제 역사 속의 한국이 지금 얼마나 돼 있는 거냐 또는 세계사 속의 한국이 얼마만한 지위냐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엄청난 그 혼란과 인식의 혼란과 전혀 이 컨센서스가 없는 그런 사회가 지금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역사학자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어떤 지위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을 해왔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예. 이제 번영의 토대가 뭐였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외교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분명한 축이 있었고 그 위에서 이제 저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앞 세대들은 사실은 굉장히 근면 성실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면은 뭐 속된 말로 뭐 틀딱들 같은 이야기라고 이제 남들이 이렇게 비하하기도 하는데 다른 일제 시대 때부터 쭉 이렇게 뭐 산업화 이 과정을 거치는 걸 보면은 사실은 저는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근육 속에 각인된 이념이라고 하는 건 가족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내 가족 건사해서 밥 먹이고 살겠다. 그거거든요, 사실. 그게 가장 일상적인 이데올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상당히 강했죠. 그리고 뭐, 박완서 씨가 쓴 뭐 엄마의 말뚝 이런 이제 소설을 보면 그 엄마가 얼마나 억척 어멈으로서 막 그렇게, 그게 특정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나름 발전 방향을 잘 잡았던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대개 한 3가지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 정도의 발전 토대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전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미동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좀 위험한
하다는 이제 좀 평가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한미동맹 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일상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의 권력이 훨씬 더 늘어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근면 성실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한국 사회가 좀 저성장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노력했던 것만큼 많이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게 좀 그런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체성의 정치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나는 사회적 약자야. 나는 약자의 정체성이니까 너희들 뭐 내놔. 그래서 계속 국가로부터 뭐를 얻어내가지고 뭐 그런 이제 파퓰리즘이 다 그런 기반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도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그 탈원전 같은 정책을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한국이 산업사회가 돌아가려면 전기를 좀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안 하겠다? 저는 이거는 정말 그 이제까지 봤던 지도자들하고 아주 특이한 형태의 저는 지도자와 아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부정부패가 많잖아요. 우파도 뭐 부정부패 했잖아요. 근데 무슨 필요한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서 얼마를 해먹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 해먹는 방식이라면 지금은 나라를 해먹으려고 막 이러는 느낌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과거 우리를 번영하게 했었던 여러 토대들 중에 상당 부분이 과거만큼의 어떤 영향을 갖고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제가 좀 갖고 있어요. 제가 한국 사회를 비하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더 나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토대를 더 나은 형태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정체되거나 좀 퇴보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되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번 정부의 경제 관련된 정책을 초기에 아마 가장 큰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도전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뭐 탈원전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론도 똑같이 이단적인 거잖아요. 임금을 많이 줘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으면 뭐 시급을 왜 10,000원 주냐, 한 10억씩 주면 되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다가 부동산 정책이 그런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 자꾸 이게 투기꾼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투기꾼이 집값을 올릴 수 있으면 정부가 언제든지 집값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기꾼 몇 명이 집 사서 집값이 올라가면 그냥 요즘 빚 많이 내는 LH공사가 평소에 집 몇 채 가지고 있다가 집값 올라가자 풀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LH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개인들이 공급한 양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투기꾼이 생기는 거지 투기꾼이 집값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바보 같아요? 한 집에 다가구 주택을 못 갖게 하라 그러면 다 똘똘한 집으로 강남에 좋은 집만 가지려고 그래요. 거기로 더 몰리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러고 기억력도 없어요. 이 정부는. 파락군 중심의 집값이 말라 올라가는 게 교육 프리미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자율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수월성 교육을 도입을 해서 그걸 분산시켰는데 그걸 또 다 죽여놔요. 그러면 다시 파락군을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도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이자가 내리면 집값이 올라가도 집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게 합리적인데 집값이 올라가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는 이제 안 되니까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에 지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집권 세력은 정말 한국에 와 있던 일본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음치라고 그런지 정말 지력에 그러니까 아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뭐 우리 사회에 부패된 거나 아니면 기득권 세력을 협파하겠다 뭐 그런 명분에서는 같을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현실을 보고 실사구시를 하고 학습 능력에 있어서나 이렇게 복잡한 사안을 인지 능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가 안 되는 지력이 부족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력이 부족한데 자기
평소에 세뇌받았던 세뇌했던 사람만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상조가 그렇고 홍장표가 네. 그렇고 장하성이었고 다 그런 네.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주류 경제학자들, 전 세계 주류 경제학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들만 하는 사람들로 지금까지도 쭉 부동산 정책도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무능한 세력.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도덕을 내세우면 항상 위선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무능한 정부라는 거는 얘기가 이제 동의가 되는데 그 신동아 그 기사를 보니까 재미난 말씀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회가 위기가 오면 특히 더 사상적으로 경직되고 이렇게 익스트리미즘이 팽배해진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자호란 후에 또 중화주의가 소중화주의가 더 강화돼서 정말 그렇겠죠. 정신적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 거겠죠. 오랑캐라고 했는데 우리보다 낮은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정말 명나라 중국의 그 사람들하고 같은 세력이다, 같은 쪽에 해야 된다라고 뭐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뭐 임진왜란 때 짓밟히고 일제 때 짓밟히고 나면 우리는 외놈이라고 맨날 깔봤는데 짓밟히고 나니까 이제 민족사관과 같은 이런 거의 종족주의가 그렇죠. 이제 부족주의, 종족주의가 득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사상의 사람들이 집권을 하는 거죠? 이들은 왜 제가 주대한 선생님을 몇 번 뵀는데 제가 뭐 저는 워낙 자유주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다른 거 생각이 다른 것도 그런데 놀라웠던 거는 그분은 남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 수정을 하시고 배우려고 그러고 이게 되게 오픈 마인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론에서 이런 데서 만났던 그 아주 버릇없고 오만한 인격 살인과 토론을 구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아주 우리나라에 널렸거든요. 토론에 나가면 그걸 토론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전략으로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고 정상적인 발언을 못하게 위해서 인격을 먼저 공격하고 뭐 그런 거예요. 뭐 참여연대 이런 데 사람들이 아주 줄배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다가 토론에서 주대한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지식인들이고 자아성찰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었으면 어제까지 잘못했던 생각이 잘못됐는데 러시아도 망했고 동구 유럽도 망했고 그랬으면 내가 생각했던 게 다르니까 세계가 바뀌었으니까 내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지금은 뭐 때문에 이렇게 경직되는 거죠? 국가가 그렇게 위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한국 사회 어쨌든 이제 담론 권력을 좌파들이 상당 부분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런 운동권적인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요. 남아있고 이제 어쨌든 뭐 일본, 미국이 뭐 해갖고 해먹고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가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고 전형적인 이제 뭐 반제 민족주의 이제 사회주의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현실이 바뀌었어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엘리트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명문대를 나와서 운동권이었고 그러면은 그거하고 무관하게 현실이 바뀌면은 바뀐 현실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뀐 현실을 이상한 형태로 왜곡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사회주의권이 망했잖아요. 그럼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현실 사회주의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만의 어떤 새로운 유토피아가 또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그건 전 세계 모든 사회주의자가 그렇죠.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회주의 문제 있어 그러면 그건 진짜 아니었어. 근데 네가 얘기하는 진짜는 뭐야? 그러면 또 대답은 못 하죠. 그렇죠, 못 하죠. 그래서 고축이 한 축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집권 세력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만 지금 집권 세력의 아주 강한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 이제 보통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보면 그냥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이념적인 지지자들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과 오히려 이념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념과 어긋났을 때는 내가 비록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념이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원한이 기준이에요. 저 이 사람도 원한의 공동체라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어떤 악마적인 세력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협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발본색원해야 되고,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저기부터 뭐가 물어 올라가니까 토착 외국에서부터 시작한 그런 악마적인 인간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 지지자들을,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집권 세력이 잘못했다고 보는데, 지지자들의 분노를 계속 자극해. 그 에너지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한의 공동체와 그 분노를 자극하는 위정자의 결합. 이것 때문에 위기 담론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일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늘 궁금해요. 그분들이 말하는 걸 믿는 건지 말하는 거가 자기한테 정치적 이익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 세력이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하잖아요.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노동 운동을 하고 극단적인 생활을 하고, 한 번도 사실은 본격적으로 전문가로서나 생산적인 활동을 안 했지만 그게 훈장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권이 되고 평생의 정치인이 되고, 그걸 보면 국민들이 그걸,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우리 사회, 저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민주화 운동을 안 한 거에 대한 일종의 죄의책감 같은 것도 있거든요. 부채의식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지해 왔고, 그래서 그게 정치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정치적 이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진짜 그걸 믿는 거지. 저는 진짜 믿는다라면 그건 정말 스투핏한 인간들이거든요. 이권이 걸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저는 이제 혁명 세대, 반미 세대라고 보는데, 반미 혁명 세대가 그런 민주화의 외피를 쓰고 있어야지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받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사회 온갖 기념 사업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했었던 뭐 마을 공동체 사업이니 뭐니 이런 게 다른 게 아니고 꼬뮌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막대한 이제 재정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중간에서 다 빼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 예,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패 경제 공동체. 예. 실제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이제 명분론을 쓰는 경우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믿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듣기 좋은 말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을 계속 추종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매몰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음모론 같은데 이렇게 동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확증 편향, 그렇죠. 확증 편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침 7시 반에 하는 뉴스 공장 있잖아요. 김어준 씨가 하는 거. 저는 그게 일종의 이 대깨문들을 예배 보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딱 신내림 받는 거예요. 말씀 딱 듣고 그날 이슈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온 얘기 똑같이 반복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두렵기 때문에 어떤 교주 같은 인간이 나한테 주입해 주는 걸 이제 스스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뭐 그 음모론이 번성하게 되는 아주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자기 가치를 정립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그 효율적인 거죠. 네. 그 이제 그 집권 86 세대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이 노멘클라투라라고 한국형 노멘클라투라라고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느 나라나 이게 극단적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력이 정의를 앞세워 놓고는 지들이 봉건 세력, 봉건의 집권 세력이 했던 것들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똑같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항구적인 권력은 늘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정말 이런 연극을 어떻게 하죠? 본인들이 집권 세력이고 권력을 가졌는데 맨날 피해자인 것처럼
그 저기 코스프레를 하는 예. 이 재주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더도그마. 예, 그러니까 조국이 그렇고 그렇죠. 추미애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한 도덕 지향성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남을 평가하고 싶잖아요. 평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도덕적으로 사는 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또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크게 해버리면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 스포츠 중에 하나가 덕성말이라고 보거든요. 도덕적 덕성말 하나 찍어가지고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계속하면서 자기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권력적 후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조국 같은 경우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자기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프레임 전환을 어떻게 하면 핍박받는 성자가 되는 거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한때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고, 심지어 이제 지금 한명숙 전 총리도 지금 이거를 아니 고스톱도 낯장불입인데 얘네들은 이거 재판 끝난 걸 갖다가 다시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데 이제 계속 언더도그마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해야지만 도덕적인 비난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로 장사를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지금 이제 이게 뭐 이런 권력형 부패 세력이 되고 그것들이 도덕을 앞세우면은 이제 말씀하신 소위 사문난적의 위군자가 되는 건데 저는 그냥 뭐 맨날 미국에서 배운 히포크레틱하고 위선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으로 낙인 찍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지금 하고 있던 저는 한명숙 재수사라고 뭐 법무장관이 이러는 것들을 보면 이제 뻔뻔 정도가 넘어선 거잖아요, 그죠? 거칠 게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끄떡없다고 믿은 것 같아요, 그죠? 윤석열 내쫓아내라고 집요하게 그러는 거라든지. 그런데 자기들이 걸려 있는 뭐 울산 시장 선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도 못하게 하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법무장관 밑에서 저 탈원전 저거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래나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다 저렇게 목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하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 지지자들을 그런 식으로 계속 음모론으로 이렇게 일종의 이제 조련을 했잖아요. 조련해가지고 누구 하나 탁 좌표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드러 잡게끔 이런 식으로 조련을 해놨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출구 전략이 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그러니까 근데 조국 같은 경우도 초반에 죄송합니다 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를 할 때 그냥 사퇴를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뭐든지 지금 끝까지 가거든요. 끝까지 가는 이유가 자기가 조련했던 지지자들이 이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에서 항상 선한 세력이고 핍박받아야 되고 하는데 차마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실은 잘못했어요. 이 얘기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들도 한 절반은 연극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봐요. 사회자가 1라운드가 너무 길다고 저기 계속 신호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저기 브레이크를 하고 2라운드에서 계속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